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4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인데요.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 동안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글들을 요즘에 제가 이제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사에서 배우는 경제라는 코너로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18세기부터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 이 이전 얘기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 단계들이잖아요. 매뉴팩처 시대라든지 상공업 발전, 매뉴팩처 이렇게 넘어오는 이 구간들은 일단 그 부분을 일단 제외를 하고 본격적인 산업혁명 있는 이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수준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교양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요 정도의 기본 베이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라고 하면요, 유럽 지역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혁명이 있었었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명예혁명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런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권리가 조금 더 향상되기 시작하고 시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공업자들이 1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공업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이전에 신분제가 이렇게 쭉 나눠져 가지고 차별받았던 시민이 아닌 평등한 시민체로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 이제 만들어내게 됐던 그 개념이 시민혁명이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같이 연결되면서 주인공들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거 있잖아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인가 뭐시긴가 하는, 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각종 이제 발명품들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초기 자본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이때 자본주의를 초기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소위 얘기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형태. 이 자유방임주의는 정부 관료 여러분들 팔짱 끼고 그냥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거 그대로 가만 놔두세요. 놔두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없는 곳은 새롭게 보충이 될 것이고 많은 곳은 줄어들 겁니다. 어떤 원리로 소위 얘기하는 인비지어블 핸드인가 뭐시긴가 하는 놈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통해서 신호등 역할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떡볶이 가게의 주인이 떡볶이와 라면을 파는데 떡볶이를 2,000원에 팔고 라면을 3,000원에 팔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떡볶이는 사람들이 많이 사 먹기 시작을 하는데 라면은 많이 안 사 먹더라. 그러면 이 주인은 떡볶이 재료를 더 많이 해다 놔야 될 것이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라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게 재고를 쌓아놔야 될 것이고 가격을 내릴 여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돌아가. 그러니까 정부가 괜히 손대면 안 돼. 정부 관료 여러분들 자유방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얘기가 그래 맞아 이거야 라고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에서 각 국가들이 이 이론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야경 국가라는 게 등장합니다. 야경, 밤에 경찰 업무만 수행해주면 되는 국가. 국가가 하는 역할이 뭐냐? 경제에 손대지 않고 밤에 도둑놈들 때려잡고 사기꾼들 때려잡고 그 다음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고 요즘 참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의 침략을 생각을 해보면 또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그쪽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작은 정부라는 게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이때까지 손으로 하던 걸 기계로 하기 시작하니까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나타나면서 부가 급격하게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를 바탕으로 19세기 들어와서는 독점 자본주의가 출현합니다. 돈이 지금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아이템을 놓고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기기가 어렵죠. 이제 그게 독점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게 되는, 쏠리게 되는. 그래서 좀 있는 사람은 돈탑에서 수영을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 더욱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세이의 법칙이라 그래서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라는 명제가 대전제로 깔려 있었던 시절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 독점 자본주의가 이렇게 해서 독점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당연히 정부가 손 안 대니까 자유무역이 발전을 하겠죠. 물론 아주 초창기 때는 중상주의로 출발을 했어요. 요거 직전에 이제 절대 왕정 시절에 중상주의로 출발했던 게 자유무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돈 있는 애들, 힘 있는 애들은 자유무역 해야 유리하니까. 이제 그래서 자유무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가운데 조금 더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다른 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다른 나라에 원료가 있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원료를 싼 값에 사서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나라에 다시 팔아먹는 소위 얘기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식민지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그 확장된 식민지들을 전부 원료 공급지 그리고 상품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상들이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쪽은 영국이 먹기 시작을 영국이 요쪽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이 요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식민지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게 종단 정책이라는 거죠. 영국에. 마찬가지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요렇게 횡단을 하면서 또 이 식민지를 계속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잡아먹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미팅해야 되겠죠. 요 자리에서 미팅을 해야 되겠죠. 요게 요 지방이 이제 파쇼다이라는 지방인데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판 뜨는 상태가 나왔는데 본격적인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이 프랑스가 돌아가는 이 전략을 쓰게 되죠. 피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나중에는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 유럽 열강들이 너도 나도 식민지들을 막 이렇게 잡아먹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들끼리 식민지가 경계를 접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전쟁이 나게 되는데 그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이 초기 자본주의에서 넘어온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공공재의 생산 부족. 예를 들면 기업은 최소 비용을 투자를 해서 최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국가나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공중 화장실 이런 거 만들 이유가 없죠. 공원 이런 거 만들 이유가 없어요. 도로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위생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재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 가장 컸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있는 놈은 돈탑에서 수영하고 없는 놈은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상황, 극심한 빈부의 차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급기야 19세기 들어와서는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죠. 1837년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공식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요, 지금 그 뒤에 이제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가 됐던 러시아, 소련,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됐던 소련, 그 뒤에 중국, 지금 북한, 그 외에 뭐 공산주의 국가들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차원이 다른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공산주의예요.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골무면 결국 나중엔 터지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1929년 경제공황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골맞던 게 터지게 됩니다. 뭐 과잉 공급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아주 많은 지금 기업 사장인데, 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만약에 뭐 10,000명, 20,000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월급을 어느 정도 밥 먹을 수 있을 만큼 월급을 주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생활비를 주고, 약간 여유 있게 뭔가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더 줘야, 그걸 조금 더 줘야 그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 자동차를 그래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한 달 생활비만큼도 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월급을 줬고요. 심지어 이 당시에 보면 7살짜리들이 하루에 한 10시간씩 노동을 했던, 그러면서 10분 지각에 한 달 일당의 4분의 1을 깎는, 이런 정말 횡포를 부리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나는 돈탑에서 수영하니까 좋은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우리 직원들이 사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사는 거죠. 살 여력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생산된 양은 많고 살 사람은 없고, 일명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유효 수요가 부족해진다. 이거 요즘에 대선 후보들 얘기하면서도,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뉴딜 정책 관련한 뭐 얘기들도 있었었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러면서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대공황에 빠졌던 부분을 해결을 했던 게, 일단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명 얘기하는 뉴딜 정책이잖아요. 테네시강 유역의 아스완 댐이라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을 건설을 하면서, 그 댐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노동자들 투입 다 시켜가지고 그 노동자들에게 월급 국가가 주고, 그들에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월급을 주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 주도로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뭐 이런 정도의, 2차 세계대전 일단 그건 연결 안 시키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이게 해결해주는 이 방식이 맞는 상황일 수 있겠네라는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초기 자본주의나 독점 자본주의에서 조금 바뀌는 거죠. 케인즈 같은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케인즈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여 살려야 된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가 현대국가다라는 모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가 출현을 합니다. 이 이전까지 정부가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국방, 치안 여기에만 한정돼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국가가 채워주기 시작하는 이런 국가 체제로 조금 개념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이전에 자유무역이 아니라 국가가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과도하게 커졌던 애들은 줄여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약한 애들을 조금씩 올려주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호무역, 우리나라의 약한 기업들 살려야 돼, 뭐 이런 개념들이 나타난 거고요. 이 보호무역을 위해서 경제 블록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경제블록, 영국, 프랑스 이쪽도 경제블록이 따로 하나 있었었고요. 뭐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경제블록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면 EU도 일종의 그들의 경제블록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뭐 에이펙 이런 거, 뭐 나프타 뭐 이런 거 다 지금 경제블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행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이 시기를 행정부의 이 행정 국가화 현상이 나타났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의 힘이 세지니까 입법부, 민주주의, 의회의 힘이 쪼그라드는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정부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순수 경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섞인 개념인 거죠. 일정 정도. 그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졌고, 이때 만들어졌던 현대 국가의 정부의 목표가 뭐냐?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지금 현재 연준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때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이때 뭐 이 둘의 관계가 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는 이런 관계에 있는, 그래서 뭐 무식한 말로 필립스 곡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재무장관이죠. 옐런 과거 그 연준 의장이 필립스 곡선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었고요. 뭐 하여튼 있었는데, 이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최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경제 성장 쪽으로 빡 치중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투입했던 걸 살짝 조금 줄여가지고 물가 안정 쪽으로 또 투입을 쫙 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움직여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국가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가면서 처음엔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때 또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완전한 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가 비대화, 비정상적으로 비만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정 관료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전문가들이라고 해가지고 100% 맞추나요? 그렇지 못하죠. 전문가도 똑같은 사람인데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작두를 타는 게 아닌 이상. 이러다 보니까 행정 관료들의 불안전성, 그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게 맞아 하고 이산이야 하고 달려갔는데 이산이 아닌 게 묘 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석유 파동에 의한 정부 실패죠. 1973년,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물론 이거의 원인은 뭐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석유 파동이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 증시가 조금 힘을 더 잃었던 거, 어제 미국 증시 그러니까 간밤에 많이 빠졌었고 우리도 오늘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최근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이 경제가 침체가 되면 물가가 올라가서는 안 되죠.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네 이런 생각을 또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오페크가 자원민족주의, 오페크에 의한 자원민족주의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원을 이 무기화하는 이런 상황 사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저께죠. 그저께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40만 배럴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도 자원민족주의의 일환이죠. 지금 뭐 $100 이상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걸로 돈 벌어먹기 위한 거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자, 그 상황에서
1970년대에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탈냉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냉전,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 중심의 사회공산주의, 이게 둘이 양대 산맥으로 냉전 체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 냉전 체제에서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핑퐁 외교라는 거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과 중국이 교역을 시작을 했고, 이 교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 세계화와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하이에크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주장했던 그 분인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에 초기 자본주의, 여기서 작은 정부, 여기서 이후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큰 정부,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작은 정부로의 회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인 거죠. 어떤 이론 하나가 딱 나오게 되면 이 이론에 반대하는 이론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하고 찌지고 뽑고 싸우다가 결국은 두 개가 어중간하게 좀 섞이는 형태의 또 다른 이론이 하나 나오게 되죠. 이 이론은 또 다른 정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무식한 말로 변증법이라고 하죠. 정반합 논리 이론. 이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딱 놓고 보면 딱 맞아 들어가죠.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가 등장하고 그거에 반대하는 큰 정부가 등장하고, 이러고 나서 작은 정부도 완전하지 않았고 큰 정부도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적당하게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그 새로운 형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다시 작은 정부로의 회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때의 작은 정부가 그러면 이 초기 자본주의 때의 작은 정부와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게, 인간 역사라는 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진보하면서 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부터는, 80년대가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80년대에 나름대로 내가 낸데 하고 좀 까불었던 일본, 미국이 한번 완전 박살을 한번 내는 상황이 나타났었죠. 이런 상황이 미국 중심의 세계화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중심의 세계화는 소위 얘기하는 WTO. 이 WTO는 지난번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아니고요. 월드 트레이드먼트 오르가니제이션인가 뭐시긴가 하는 놈 있잖아요. 세계무역기구. 그 놈에 의해서 자유무역 나타나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했는데 요게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버블 경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80년대부터 버블 경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이 터져 나가는 리먼 사태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그 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철저하게 다시 돌아가는, 자국 실리 우선주의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은 보면 국가들 간에 FTA라는 걸 자꾸 맺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보호무역, 이미 있었던 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무역으로 딱딱딱 끊어버리니까 우리끼리라도 자유무역을 하자, 뭐 이런 식의 FTA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뭐 우리나라도 다시 멕시코와 한맥 이 FTA를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큰 정부로 다시 회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정부로 회귀가 된 상태에서 정부가 지금 이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팬데믹, 이것도 결국 큰 정부의 논리로 해결을 다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자국 실리 우선주의로 시대가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보면 미국이 1945년부터 뭐 미국도 조금 언제나 정의는 아니잖아요. 이게 미국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미국이 이때까지 세계의 경찰로서의 국가, 경찰 국가로서의 모습을 일부 어느 정도 보여줬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90년도에 이라크가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하니까 이거 유엔에다가 문제 상정을 해가지고 미국 중심으로 주도를 해서 결국은 되돌려주는 쿠웨이트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게 해주는 이런 정도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동맹국 이때까지 동맹국들에게 손해를 좀 경제적인 손해를 좀 봐가면서 미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입김을 많이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10원짜리 하나 손해 안 보겠어라고 하고 딱 냉정하게 끊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동맹국들 같은 경우도 과거만큼의 그런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된 상태에서 미국이 과거보다는 조금 이 역할을 덜 하다 보니까 중국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물론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러시아의 이 지금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까지도 보면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였기 때문에, 작년에 아프간으로부터 도망 나왔잖아요. 결국 20년 전투하면서 실패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아, 미국 옛날 같지 않네? 아,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처럼 미국이 정말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푸틴이 이번에 감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만만해 보이거든요. 미국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지금 보니까 지들도 지네들 자국 실리 우선한다고 동맹국들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러고 있으니까 푸틴이 한번 건드려 본 건데 지금 푸틴이 의도했던 바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가 이건 아마 지난달에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냉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높아 보입니다. 뭐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서 많이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1945년 이후에 냉전, 그리고 70년대 이후 요때부터 탈냉전, 이랬다가 다시 새로운 냉전, 지금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을 하면서, 물론 그 옆에 주변 국가들 뭐 이제 밑에 그 국가들이 있겠죠. 있을 텐데 그 둘이가 짝짝꿍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속에서 지금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이 국제 금융 제재에서 금융 세계에서 퇴출당한 러시아를 중국이 만약에 보듬는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듬기 시작하면 그럼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그 부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중국이 대만이나 북한, 우리나라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를 들어 미국 중심의 서방 중심의 세계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쪽으로 그나마 끝이 나느냐, 뭐 그냥 무난하게 끝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러시아가 완전히 처절하게 짓밟고 그 상태로 러시아의 억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전쟁이 끝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후 중국의 입김이, 중국이 대만을 치거나 홍콩, 뭐 티벳, 뭐 이쪽,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나중에는 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도강량에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상황까지도 결정이 날 것 같다. 어쨌든 이미 지금 현재 상태에서 푸틴이 물러나지 않는 한은 이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푸틴이 물러나지 않는 한은 미국과 러시아는 일단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유럽 마찬가지고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신냉전은 일단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지금 뭐 전쟁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에서 강의 영상 올려드렸던 부분들 참고 한 번씩 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에 주말에 조금 이렇게 도움이 좀 될 만한 말씀들을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주말에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을 하나씩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